민서야, 민서야. 나는 골목마다 딸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밝은 웃음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산후조리 해준대요. 다녀올게요. 그렇게 떠난 내 딸이 불과 2주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건 딸이 아니라 갓난아기를 안고 선 안사돈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 딸 민서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볼록하게 나온 배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는 제 앞에서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엄마 되나 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쁜데 어떡해?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저 하나만 보고 자라온 착한 딸, 그런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가졌으니 이제야 제 딸이 진짜 어른이 되어 제 곁을 떠나는구나 싶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출산이 코앞인데 조심해야지. 시댁에서 불편하게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니? 그냥 여기서 하자. 응? 엄마가 다 해줄게. 제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아니야, 엄마. 어머님께서 꼭 당신 손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 첫 손주라고 유난히 예뻐하시잖아. 박서방도 그게 좋겠다고 하고. 걱정 마, 엄마. 몸조리 잘하고 금방 우리 아기랑 같이 올게. 사돈댁은 부유했고 박서방은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결혼이었죠. 안사돈은 처음부터 싹싹하고 예의 바른 민서를 참 예뻐했습니다. 첫 손주 임신 소식에는 귀한 보약이며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제게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었죠. 그런 안사돈이니 제 딸을 제 몸처럼 아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보낸 지 딱 2주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산후조리 중이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있는데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얗고 작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은 안사돈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게 어찌된 일이세요? 아기는, 우리 민서는 어디 있고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사돈의 품에 안긴 아기는 분명 제 딸 민서가 낳은 제 손주가 맞는데 정작 내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어떤 설명도 없이 마치 짐을 내려놓듯 제게 아이를 휙 안겼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민서는, 우리 민서는요? 왜 사부인께서 아기를? 제 떨리는 물음에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한마디였습니다. 민서는 애만 낳고 돈 챙겨서 떠났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이제 온전히 우리 집안만의 아이입니다. 사부인께서도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따님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아이 낳아준 대가만 받으면 된다고요. 아이한테는 조금도 정이 없으니 자기 인생 찾아 떠나겠다고요.
돈 받고 남자랑 눈 맞아서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이, 내 착한 딸 민서가 아이를 버리고 남자랑 도망을 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우리 민서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안사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 이게 거짓말로 보여요? 당신 딸이 남긴 편지예요. 똑똑히 보라고요. 안사돈이 던진 편지 봉투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힘이 풀린 다리로 겨우 주저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민서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는 시댁에서 잘 키워줄 거예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민서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냈지만 글씨 끝부분을 살짝 흘리는 민서의 버릇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민서 글씨가 아니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딸 어디 있어? 내 딸 내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안사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서방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박서방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러지 마세요. 민서가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 여자가 우리 가정을 망쳐놨어요. 박서방의 입에서 나온 저 여자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제 손을 잡고 민서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하던 그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자네까지 왜 이래? 민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말해봐, 어서. 하지만 그는 제 팔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남자랑 도망간 여자의 피가 섞인 손주지만 그래도 우리 집 핏줄이니까요. 사돈은 이제 이 아이 볼 생각 마세요. 도망간 딸을 기른 할머니 밑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아이를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빼앗아 갔습니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온기와 찢어질 듯한 심장의 고통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민서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위 쪽에서 아내 가출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 시댁에서 제출한 편지와 증언들 때문에 민서는 그저 아이를 버리고 내연남과 도망친 비정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돈만 밝히는 딸이 돈 있는 집에 시집가서 분수도 모르고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였죠.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경멸이 가득한 시선이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혹시나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내 딸이 나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버린 걸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 딸 민서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던 내 딸이 어떻게 자기가 10달 동안 품어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 무슨 음모입니다. 내 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엄마니까. 내 딸을 찾을 때까지 이 지옥 같은 세상의 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겁니다. 내 딸 민서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전까지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달력은 7년치가 쌓여 먼지 속에 묻혔고 제 얼굴엔 7년의 세월만큼 깊은 주름이 파였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무심하고 잔인했습니다. 제 세상은 그날 이후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섰는데 세상의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또 흘러갔습니다. 7년. 제 딸 민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그리고 제 품에 안겨 울던 갓난쟁이 손주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지 꼭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민서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들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누가 내 딸을 보지 않았을까? 혹시나 누가 이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까?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전단지를 붙잡고 수만 번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2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동정하던 눈빛들이 어느새 아직도 저러고 다니냐는 귀찮음과 독한 여자라는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보란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민서 엄마 또 저러네. 아이 버리고 남자랑 도망간 딸을 아직도 못 잊었나 봐. 그러게 말이야. 딸이나 엄마나 똑같다더니. 쯧쯧쯧.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르고 헤집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조작된 편지 한 장과 시댁의 그럴듯한 거짓말만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저 아이 버린 딸을 둔 정신 나간 여자가 되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제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제 품에 단 하루도 안겨보지 못한 아기. 그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밥은 잘 먹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면 홀린 듯이 민서 시댁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창문 너머로라도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박서방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아이는 민서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망울, 오뚝한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제 딸의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아. 저도 모르게 아이의 이름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가 저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저에 대한 그 어떤 반가움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심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으니 제가 누구인지 알 리가 없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박서방이 제 존재를 알아채고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아이의 눈을 가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7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나 그냥 우리 민준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게. 그래도 내 손주인데. 제 애원에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주요? 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의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 행세를 하려 하십니까? 민준이는 당신 딸 같은 사람 기억에도 없습니다. 민준이에게 엄마는 지금 저희 집사람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더러운 피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더러운 피.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과 나를 더러운 피라고 말하는 저 남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와 박서방을 번갈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흉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등 뒤로 박서방이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놀랐지? 괜찮아. 아빠가 다 막아줄게. 이상한 사람이니까 쳐다보지도 마. 알았지? 이상한 사람. 저는 제 손주에게 그저 이상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아프고 서러워서 저는 골목길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흙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민서시댁 근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손주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건물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갔습니다. 저를 동정하던 이웃들은 모두 떠나거나 저를 외면했고 제 몸은 예전 같지 않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그런 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눈앞에 민서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엄마 사랑해라며 제 품에 안기던 내 딸. 그 아이를 생각하면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믿음 하나로 저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또다시 민서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7년 묵은 먼지를 허공으로 흩뿌렸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방. 출산을 앞두고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며 제 곁에서 한 달 남짓 머물렀던 딸의 온기가 아직 남은 듯한 그 방에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어리석은 희망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곳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정리의 끝에서 저 역시 이 지긋지긋한 희망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쓰다만 로션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가디건이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습니다. 가디건을 집어드는 순간 민서의 채취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시집가면서 반쯤 비워두었던 옷장 속에 민서가 친정에 두고 간 낡은 옷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직접 떠준 스웨터, 첫 월급을 타서 사왔던 원피스. 그 옷들에는 제 딸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서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려던 순간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영수증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민서가 시댁을 가기 바로 전날 은행에서 발급받은 송금 확인증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김철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금액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5천만 원. 제 딸이 평생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돈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던졌던 말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돈 받고 남자랑 눈 맞아서 날랐다고.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영수증을 구겨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의 씨앗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 딸이, 아니, 나는 내 딸을 믿는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이 김철수라는 이름 뒤에 내 딸이 사라진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7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체념의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겨졌던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다시 펼쳤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 더 이상 아이 버린 딸의 어미로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엄마니까 반드시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설령 그 끝에 내 심장을 도려내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야만 했다. 내 딸 민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꺼져가던 제 인생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아주 작고도 뜨거운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얼굴을 찬물로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슬픔과 무력감에 젖어 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울어 핏발이 섰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구겨졌던 송금 확인증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 이름 석자가 지옥 같던 제 삶의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한사립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번화가의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 ONK 리서치라는 작은 명패가 붙은 곳이었습니다. 7년 전 딸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결국 단순 가출로 종결된 이후 다시는 공권력을 믿지 않게 된 제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 행색을 훑어보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김철수라는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7년 전 제 딸이 이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직후에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실관계만을 확인해 드립니다. 때로는 모르시는 게 더 나은 진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알아야겠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제 단호한 눈빛을 읽은 것인지 그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7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눈 깜빡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을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사무실에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 봉투가 유난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사람 어디 있답니까? 탐정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김철수라는 이름과 함께 제가 평생 마주할 일 없을 것 같던 흉악한 범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김철수라는 자, 어머님 따님과 바람이 나서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삼류 건달이 아닙니다. 탐정의 말에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명동 일대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악질 사채업자입니다. 백상업화라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서민들 피 빨아먹는 걸로 유명한 조직인데 김철수는 그 조직의 행동대장입니다. 빚 못 갚는 사람들은 장기라도 팔아서 갚게 만든다는 소문이 파다한 아주 독종 중의 독종입니다. 사채업자, 불법 도박, 장기. 제가 평생 드라마에서나 보던 끔찍한 단어들이 제 딸의 이름과 함께 얽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서는 바람이 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와 사랑에 빠져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필시 무슨 약점이 잡혔거나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5천만 원이면 웬만한 도박빚 정도는 되고도 남는 돈이지요. 도박빚. 그 단어가 제 뇌리를 스치는 순간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저를 덮쳤습니다. 평생 바르게만 살아온 내 딸 민서가 무슨 도박빚이란 말인가. 어머님, 더 깊이 파고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탐정의 경고에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단순한 가출이 아닌 끔찍한 범죄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 중심에 도박빚이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 그 확신은 자연스럽게 제 사위, 박서방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민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핏발선 눈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얼굴을 하고서였습니다. 사부인,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포기하려고요. 우리 민서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 제가 다 안고 가야지요.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안사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척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사부인께서도 이제 편히 사셔야지요. 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민준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이제 정말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안사도는 잠시 고민하다가 집 안으로 저를 들였습니다. 거실에서는 7년 전 아기였던 민준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낯설어하는 아이에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에게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서방은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봐요.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던데. 제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잘 돼야지요.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인데요. 하긴
7년 전에는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어디서 큰 빚이라도 지고 온 사람처럼 늘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우리 민서가 더 맘고생이 심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안사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부인께서 뭘 잘못하셨나 보네요. 우리 아들은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힘든 적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의 그 흔들리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날 민서 시댁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박서방의 도박빚이라는 것을, 그리고 안사돈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그들은 7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모든 죄를 내 딸 민서에게 뒤집어 씌웠던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진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민서 시댁의 대문을 등지고 돌아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나직이 울려 퍼진 한마디였습니다. 눈물은 완전히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7년 전 그들이 제게 던졌던 거짓과 모욕, 그리고 내 딸의 인생을 앗아간 그 죄의 대가를 이제부터 하나씩 받아낼 차례였습니다. 그들이 저와 제 딸에게 씌워놓은 배신자와 도망자라는 거짓의 낙인을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망설이지 않고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박함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죠. 실장님, 저입니다. 조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목표는 제 사위 박진수입니다. 7년 전 그놈의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십시오. 돈 문제, 여자 문제,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놈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비밀을 제게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박진수 씨 쪽은 재력도 있고 감시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와서 제 목숨 하나 아까울 것 같습니까? 저는 제 딸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맨발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탐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시장을 보고 이웃들과 웃하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밤이 되면 저는 복수를 계획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정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박진수의 주변을 겹겹이 포위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탐정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수 씨 7년 전에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수십억 대의 빚을 졌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인 돈으로 도박을 한 게 아닙니다. 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려지면 사업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날 사안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자 시댁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속에 이런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과 횡령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빚을 갚은 기록도 횡령 금액을 채워 넣은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모든 죄를 그냥 덮어준 것처럼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억대의 빚, 그것도 회사의 존폐와 가문의 명예가 걸린 횡령죄를 아무 대가 없이 덮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사라진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정확히 따님이 실종된 바로 그 주입니다. 김철수 측에서 박진수 씨의 횡령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가했고 그들은 돈이 아닌 다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의 끔찍하고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명예와 아들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추악한 거래에 내 딸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제 손발이 차갑게 식어왔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해졌습니다. 실장님, 그놈들이 박진수와 김철수가 아는 사이라는 증거는 없습니까? 그 둘을 엮을 수만 있다면. 지금 그걸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7년이나 지난 일이라 쉽지가 않군요. 두 사람 모두 아주 치밀하게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주고받은 메시지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지운 겁니다. 희망이 보이는가 싶다가도 다시 절망의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7년 전에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안사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힘든 적 없었다고 말하던 그 위선적인 얼굴.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제 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서의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슬픔에 눈이 멀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박진수와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들,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 속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민서가 학창 시절부터 보물처럼 간직하던 낡은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딸과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앨범의 거의 마지막 페이지, 민서가 박진수와 결혼하기 직전의 사진들 사이에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박진수의 회사 창립 기념일 단합대회에 민서가 따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활짝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저는 무심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의 맨 가장자리 박진수의 바로 옆에서 그와 아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채 카메라를 보며 희죽거리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 김철수였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혹은 친한 형제처럼 박진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깊고 은밀한 관계를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내 딸이 남긴, 어쩌면 딸이 위험을 직감하고 의도적으로 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앨범에서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박진수의 도박과 횡령,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든 사채업자 김철수. 그 둘은 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거액의 빚을 탕감하는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탐정에게 연락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탐정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머님.
해내셨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경찰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입니다. 박진수가 그동안 김철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모든 거짓말이 탄로 나는 겁니다. 실장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 사진과 제가 확보한 박진수의 횡령 및 도박 기록, 그리고 따님의 실종 정황을 모두 정리해서 검찰에 직접 투서할 겁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강력 범죄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 자료로 말입니다. 이제 곧 저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어둠 저편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딸을 구원할 희망의 빛이자 저 악마들을 심판할 정의의 불빛이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이 엄마가 너를 짓밟은 저들을 모두 무릎 꿇리고 내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통의 100배, 1000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만이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분명 또 다른 거짓말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겠지요. 저는 그들의 다음 수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내 딸의 목숨을 건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입니다. 사립 탐정의 사무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손에는 박진수와 김철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거짓과 모욕의 무게만큼이나 이 작은 사진 한 장은 무겁고도 강력했습니다. 탐정은 제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냉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엄마가 아닙니다. 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들보다 더 독한 악마가 될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탐정은 그동안 수집한 박진수의 해외 원정 도박 기록, 회사 공금 횡령 정황, 그리고 그 빚이 민서의 실종 시점과 맞물려 사라졌다는 정황 증거, 마지막으로 박진수와 김철수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 사진까지 모두 정리하여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투서에는 사라진 며느리, 거액의 도박빚, 그리고 폭력 조직의 그림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언론에 직접 흘리는 것보다 권력 내부를 먼저 흔들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탐정의 판단이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박진수와 안사도는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느끼고 분명히 움직일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투서가 들어간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검찰 내 정보원을 통해 박진수의 회사에 대한 내사가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서 시댁에 직접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이 저를 가장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탐정이 준비해준 장비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탐정은 박진수의 차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고 저는 그의 회사와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으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며칠간의 지루한 감시가 이어지던 어느 날 드디어 안사돈이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행 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적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제 옷깃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사돈은 그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부를 필요는 없었잖습니까? 혹시 누가 보면 어쩌려고. 안사돈의 날카로운 말에 남자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야말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7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얼굴 보고 해야죠. 요즘 검찰놈들이 우리 박 사장님 주변을 맴돈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남자의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그래서 용건이 뭡니까? 용건이야 뻔하죠. 입이 무거우려면 목구멍에 기름칠은 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남자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7년 전 내 딸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래를 중개했던 바로 그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씌울 쇠사슬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그때 이미 충분히 줬을 텐데. 에이 사모님, 7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물가도 그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 김철수 대표님도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말입니다. 박 사장님 사업은 날로 번창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브로커는 김철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안사돈을 압박했습니다. 안사돈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작은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저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와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놈들이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탐정은 곧바로 브로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님, 브로커가 박진수 사장도 만났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의 한적한 물류창고에서 접선 중입니다. 녹음 장비를 가지고 현장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을 만나 돈을 뜯어낸 브로커가 같은 날 박진수까지 만난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급하게 입을 맞춰야 할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와 탐정은 조심스럽게 물류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망원 렌즈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탐정은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검찰놈들이 회사를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야. 박진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브로커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박 사장. 꼬리 자르기는 우리 전문 아니오. 김철수는 이미 입 싹 닫기로 했고 관련 서류는 전부 태워버렸으니 그쪽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어. 7년 전 그때처럼. 정말이야? 정말 흔적도 없이 다 처리한 거 맞아? 물론이지. 그 계집애 하나 외국으로 보내는 게
모글이 대수라고. 필리핀 어디 섬에 처박혀서 잘 살고 하니 잘 버티고 있겠지. 껄껄껄. 필리핀.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내 딸이 그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대신 입막음용으로 돈이 좀 더 필요하겠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 브로커의 말에 박진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와 역겨운 얼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거래를 마친 브로커가 떠나고 박진수가 허탈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촬영한 뒤 저는 탐정과 함께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7년 세월과 맞바꾼 피눈물 나는 절규였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죠? 우리 민서 살아있답니다. 필리핀에.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희열, 그리고 지독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탐정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 파일과 영상이면 저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있다. 박진수, 그리고 안사돈. 당신들이 파놓은 7년의 거짓 지옥에서 이제 당신들이 영원히 불타게 될 시간이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지옥문을 활짝 열어주겠다. 차 안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던 그들의 추악한 대화. 필리핀 어디 섬에 처박혀서 잘 버티고 있겠지라는 브로커의 목소리는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내 딸이 7년 동안 낯선 땅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어미인 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 손에는 박진수와 브로커의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기와 영상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딸의 생존을 알리는 유일한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실장님, 이제 이 칼자루는 제가 쥐었습니다.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아프고 가장 깊게 벨 수 있을까요? 사립 탐정의 사무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묻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탐정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 녹취록 언론에 터뜨리시죠. 제가 가장 신뢰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넣은 투서는 그들을 옥죄는 첫 번째 덫이었고 이제 이 언론 보도는 그들의 숨통을 끊을 비수가 될 겁니다. 탐정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탐정의 소개로 만난 기자는 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재벌가 스캔들이 아닙니다. 명백한 인신매매 범죄의 증거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예고편이 전파를 탔습니다. 사라진 며느리, 재벌가 사위의 추악한 거래, 그녀는 필리핀에 살아있다. 라는 충격적인 제목과 함께 박진수와 안사돈의 얼굴, 그리고 브로커의 뒷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녹취록의 일부인 그 계집애 하나 외국으로 보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라는 브로커의 목소리가 변조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예고편만으로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회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그의 회사 주가는 다음 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막 전체 요리가 나갔을 뿐인데 그들은 이미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안사도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박진수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 시각 탐정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현지에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조력자에게 연락해 민서의 행방을 찾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어머님,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필리핀 조력자가 백상어파가 관리하는 비밀섬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따님이 살아계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탐정의 목소리에 저는 꺼져가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서 꼭 좀 찾아주세요. 살아서 내 앞에 데려다만 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탐정은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과 접촉하여 구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섬의 지형을 파악하고 감시원들의 교대 시간을 확인하며 가장 안전한 침투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작전의 성공 여부는 단 몇 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박진수는 도간에 든 쥐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숨어있던 비밀 아지트에서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 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방송국에 제보한 게 너지. 내 돈 받아 처먹고 뒤통수를 쳐? 박 사장, 진정해. 난 아니야. 나도 지금 죽을 맛이라고. 아마 그 장모라는 여자가 꾸민 짓일 거야. 그 여자가 처음부터 우리 뒤를 밟고 있었던 거야. 브로커의 말에 박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년이 감히 그 미친 여자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리해. 뭘 처리하라는 거야? 내 장모. 그 여자 당장 처리하라고. 더 이상 그 여자가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아주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살인교사. 마지막까지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거액의 돈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탐정에게서 올지 모를 민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탐정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절박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십시오. 박진수가 브로커에게 어머님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놈들이 지금 어머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요. 탐정의 고함 소리와 함께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삑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숨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 2명의 그림자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놈들이
이제는 저를 죽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어둠 속에서 한 놈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다가 거실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나도 내 딸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걸까? 아니, 안 돼. 나는 아직 내 딸을 만나지 못했어. 저는 옆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고 제 앞을 막아서는 놈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이 악마 같은 놈들아. 깨진 화병 조각을 날카롭게 세워들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닥쳤던 2명의 괴한은 제 발악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사립 탐정과 그의 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한 괴한들은 잠시 저항하다가 결국 창문을 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탐정이 제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놈들이 박진수가 보낸 놈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탐정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은 제게서 잠을 앗아가고 대신 끔찍한 공포와 지독한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그의 협박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내일 당장 방송국과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이 당신이 꾸민 자작극이었다고 말해. 그렇게 하면 당신 딸 살아서 한국 땅을 밟게 해주지.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손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걸까? 제 딸의 목숨이 저 악마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탐정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기회입니다. 기회라니요? 내 딸 목숨이 저놈 손에 있는데 이게 무슨 기회란 말입니까? 박진수는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어머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협박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저놈의 목에 마지막 칼을 꽂아 넣을 기회로요. 탐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밤새 박진수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마지막 함정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초췌한 얼굴로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에 빠진 어미의 목소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자네 말대로 하겠네. 우리 민서만 살려주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가서 자네를 오해했어. 수화기 너머로 박진수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오후 2시에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테니 그때 와서 똑똑히 말해. 모든 게 당신의 자작극이었다고. 전화를 끊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기 전 저는 한 군데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사돈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VIP 병실이었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병실 앞을 지키는 비서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내년이 여길 어디라고. 링거를 꽂은 채 누워있던 안사돈이 저를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사부인? 하긴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누워있는 건 양반이지. 뭐라고?
당장 나가. 나가기 전에 당신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당신 아들이 왜 내 딸을 팔아넘겼는지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탐정에게 받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던지듯 뿌렸습니다. 똑똑히 봐. 7년 전 당신 아들 박진수가 마카오에서 날린 돈, 그리고 그걸 갚기 위해 빼돌린 회사 공급 내역이야. 수십억?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횡령이라는 범죄라는 사실이야. 이 장부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당신들 집안은 끝장이었어. 안사돈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김철수라는 그 사채업자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든 거고, 돈 대신 당신 아들의 범죄를 영원히 덮어주는 대가로 내 딸을 요구한 거야. 안 그런가? 당신 아들의 도박빚과 횡령죄가 내 딸이 필리핀으로 팔려나간 바로 그날 아주 깨끗하게 정산되었더군. 아, 아니야. 안사돈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해봤자 소용없어. 당신들은 돈 때문에 내 딸을 판 게 아니야. 당신들 가문의 더러운 명예와 당신 아들의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해 내 딸을 제물로 바친 거지. 이제 곧 당신 아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제 어미의 죄까지 모두 뒤집어 쓰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저는 얼어붙은 안사돈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향해 갈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변호사 사무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박진수와 그의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꾸민 짓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위 박진수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망상이고 거짓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대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박진수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미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기자회견장 뒤쪽에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서는 바로 어젯밤 박진수가 저를 협박했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당장 방송국과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이 당신이 꾸민 자작극이었다고 말해. 그렇게 하면 당신 딸 살아서 한국 땅을 밟게 해주지. 이게 무슨... 박진수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탐정이 제 핸드폰을 통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진수, 똑똑히 들어라. 이것이 바로 너의 진짜 모습이다. 내 죄를 덮기 위해 내 아내를 팔아넘기고 이제는 그 어미까지 협박하는 악마. 이제 온 세상이 너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궁지에 몰린 박진수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지만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저는 눈물 없이 아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각 필리핀의 어느 외딴 섬, 짙은 어둠을 틈타 탐정이 고용한 용병들이 섬에 조용히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위성사진과 내부 조력자의 정보를 토대로 민서가 감금된 건물로 신속하게 접근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용병들은 마침내 민서를 구출해 섬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진수가 체포되었다는 속보를 본 저는 탐정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필리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민서는요. 어머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따님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섬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수는 잡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내 딸을 무사히 내 품으로 데려오기 위한 피 말리는 사투. 민서야,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갈게. 저는 필리핀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행 비행기 안 제 손에 들린 티켓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던 딸이 총상을 입었다는 탐정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7년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딸을 찾았는데 이대로 허망하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민서야. 엄마가 갈 때까지 제발. 필리핀 현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출 과정에서 입은 총상이 생각보다 깊었고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모습은 제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7년의 세월은 제 예쁜 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공허하고 텅 빈 눈동자.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민서야, 엄마 왔어. 우리 딸.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독하게 마음먹었던 순간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약한 어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찾아 헤맨 끝에 마주한 딸의 모습은 제 심장을 수천 개의 칼날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제가 시작한 복수가 마침내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진수는 살인교사, 인신매매, 횡령, 도박 등 온갖 흉악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그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증거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던 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발악했지만 그의 추악한 절규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재벌 기업은 무너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희대의 악마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안사돈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범죄 사실과 그 추악한 거래의 전말을 알게 된 충격으로 그녀는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철창이 굳게 닫힌 정신병동에 수감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가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아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우아함을 가졌던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씌웠던 정신 나간 여자라는 낙인이 부메랑처럼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뉴스로 접했지만 제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얀 시트 위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저는 7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손주 민준이가 벌써 이렇게나 컸어.
널 꼭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엄마 없어도 아주 씩씩하게 잘 자랐어. 내가 깨어나면 우리 셋이서 손잡고 놀러 가자. 응?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니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딸. 제 눈물이 딸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동도 없던 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의 눈꺼풀이 힘겹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엄마, 7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딸의 목소리. 비록 갈라지고 희미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래, 민서야.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딸 정신이 들어? 저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딸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알아본 순간 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쌓여왔던 그리움과 슬픔, 고통과 원망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민서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섬에서의 기억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제 곁에서 하루하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가도 제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면 이내 안정을 찾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마침내 우리는 함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탐정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민서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덕분에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것은 포기하지 않은 어머님의 위대한 모성애가 이뤄낸 기적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어느새 훌쩍 자란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낯선 민서의 모습을 보고 잠시 경계하던 아이는 제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이쪽은 내 엄마야. 하늘나라에 갔던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아파서 누워 있었어. 이제 민준이 보러 돌아오신 거야.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하루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 민서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고사리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한마디에 우리 셋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1년 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서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7년 전의 밝은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랑 민준이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 끝에는 상처와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따스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독한 운명에 맞서 싸운 한 어미가 얻어낸 가장 값지고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저 멀리서 뛰어노는 민준이를 바라보는 민서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독한 복수심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과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박진수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과거의 저처럼 지옥 같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을 태우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을 향한 발걸음은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삶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